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리사 지구과학 기출로 보는 지질학 시간 맡게 된 방정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변리사 자연과학개론을 공부하시면서 지질학 문제가 꽤 많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5년간 50%, 40%에서 5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 좀 고민하신다면 기출문제와 함께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강좌를 촬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강해 주시면서 조금 더 내가 부족한 개념은 없었는지 혹은 외워야 될 포인트는 없었는지 우리가 같이 자연과학개론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질학을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질학 기출 분석에는 첫 번째는 지진파와 판구조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석학, 세 번째는 지사학, 네 번째는 광물학, 다섯 번째는 한반도의 형성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1번 지진파 판구조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던 이제 변리사 자연과학개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파트를 5개로 나눠놓으면 이 지질학 문제 중에서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죠. 문제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진파 판구조론도 최근 2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 문제들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건데 라고 경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 때 개념 정리를 해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끝나면은 이제 암석학 같은 경우는 화성 암석학, 퇴적 암석학, 변성 암석학 해가지고 3가지 암석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마그마랑 같이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들,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에서 배우는 환경들, 즉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런 용어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용어들과 함께 암석 외워주셔야 되죠. 암석 이름들 외워주시고 암석 환경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항목이 되겠고요. 세 번째 지사학 같은 경우는 지사학은 이제 반감기나 아니면 지층 누중의 법칙 등의 어떤 암석의 층이 만들어졌을 때 그 층의 순서를 알려주는 그런 학문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광물학 같은 경우는 암석 속에 있는 광물들이 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반도 형성사는 한반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 또 한반도가 만들어졌을 때 쌓여있던 층, 화석 등의 이름, 지명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뭐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루틴을 돌리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기출문제랑 함께 특히 내용 읽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학은 워낙 용어가 많잖아요. 그죠? 용어가 많기 때문에 용어가 많은 파트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애들이 뜻이 정확한가? 하다못해서 대표적인 예시로 뭐 하나 얘기해볼까요? 판의 정의는 뭘까요? 판의 정의. 판 정의 뭔지 기억하십니까? 판의 정의? 판의 정의는 암석권의 한 조각이죠. 이러면 이제 연쇄 질문 들어갑니다. 암석권의 정의는 뭘까요? 암석권의 정의는 뭘까요?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두께 100km 정도의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의를 외우지 않으면 지구과학을 여러 번 공부해도 자꾸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과학개론에서 지구과학의 의미는 용어를 먼저 확립하는 데 중요함이 있다. 그래서 1회독이나 2회독 하셨을 때, 여러 루틴을 돌리셨을 때 용어를 먼저 기억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 용어를 외우신 다음에는 문제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네. 일단은 지진파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프린트 나눠드리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료물을 보시면 거기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지진파의 특성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특성을 먼저 기억을 해봅시다. 지진파라는 것은 뭡니까? 지진파는 지각에 쌓여있는 탄성 에너지가 축적된다. 표현이 중요하죠. 지진파는 지진을 통해서 파동이 생기는데, 근데 탄성 에너지가 축적된 것이 형태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탄성 에너지는 땅 속에 땅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바깥으로 분출해야 돼요. 한꺼번에 분출하는데 그때 이제 뭐 땅도 갈라지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 소리도 나고 우르릉꽝꽝, 그다음에 빛도 나고 열도 나고 여러 가지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진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가 이동, 열, 마찰,
소리 막 이런 형태로 쭉쭉쭉 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진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 거예요. 지진파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은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습니까? 같은 용어 하나 있죠. 지진은 단층이 발생했을 때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 같은 것들 기억해 주시면서 먼저 지진파의 정의 확립해 두시고요. 둘째로는 지진파가 발생했을 때의 진원과 진앙을 용어를 구분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용어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원하고 진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원하고 진앙은 각각 지진이 발생한 바닥 속의 지점과 진앙은 그 위의 지표면상의 지점인 거죠. 그래서 진원과 진앙은 그림으로 그리실 때는 이렇게 안에서 우르릉 꽝꽝 해주셔서 올라오시면 관측자가 내가 머리 위에 있는데 여기서 흔들렸어. 그러면 이게 진앙이 되겠죠. 그래서 진원과 진앙은 수직인 지점, 지표면의 수직인 지점,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라는 용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탄성 에너지가 실체로 구현된 실체파라고도 하는데요. 지진파의 종류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종류는 뭐가 있죠? 종류는 P파, S파, L파 이렇게 해서 P파는 종파, S파는 횡파, L파는 표면파로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종파, 횡파, 표면파라고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P파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안쪽으로 수축되고 팽창하는 형태를 보인다. S파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다. 그래서 가로로 가고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다. 표면파는 표면에서 원운동이나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 파다. 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고 여기도 정의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성. P파가 먼저 도착한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L파까지 가면은 속도가 느리게 된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P파랑 S파 사이에서는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누가 먼저 도착하죠?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나중에 도착하는 거죠. 그럼 절대값으로 봤을 때 절대값 S가 도착한 시간 빼기 P가 도착한 시간은 뭐라고 불러준다? PSC라고 불러주는데 이 PSC는 지진이 발생한 거리와 비례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파에 대한 용어 정리했을 때는 진원, 진앙, 그리고 지진파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진파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진도와 규모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플러스 진도와 규모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규모 같은 경우는 발생한 총 에너지, 지진이 꽝꽝 하고 발생했을 때 그걸 적분한 총 에너지, 다 합쳐놓은 총 에너지, 이걸 에너지 단위로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것이 규모, 리히터 규모고요. 소수점으로 표현한다는 거,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 근데 진도 같은 경우는 로마자 숫자. 그래서 1, 2, 3, 4 얼마나 많이 땅이 흔들렸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같은 경우는 숫자로, 진도는 문자로 표현한다. 단 지진이 하나 발생했을 때 규모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도는 구역마다 통상적으로 가까운 쪽에서는 큰 진도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먼 쪽에서는 작은 진도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자가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먼저 해봤고요. 1번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파와 P파는 모두 표면파이다. S파 같은 경우는 P파 같은 경우는 표면파에 해당하는 L파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암기 형태였네요. 용어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표면파는 반대로 실체파랑 반대. 그러니까 표면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표면파 쪽은 애들이 위에서 흔들리는 거. 그죠? 아래쪽에서 흔들리는 애들은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좀 모식화해 보면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진원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관측자한테 다이렉트로 도달하게 되는 파는 P파와 S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표면까지 도달해가지고 흔들려서 관측자한테 도달하는 거, 이런 거는 L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진행할 때까지는요, 이 표면에 진행할 때까지는 아직 P파나 S파 형태를 띠고 있다가 나중에 바뀝니다. 전환이 돼요. 전환이 돼버리는데 그 전환이 일어났을 때 파 형태를 그때부터 표면파 L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파 L파는 오로지 지표면에서만 가능합니다. 지표면만 가능한 거죠. P파와 S파는 지하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파 S파는 지하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거고 표면에서만 흔들리는 지진파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S파의 속도가 틀렸죠? 2번 S파의 속도가 P파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서 S파의 속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리죠. P파의 속도가 좀 더 빠르죠. 그래서 S파의 속도가 P파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계산하는 공식도 다시 복습해 볼게요. 다시 한번 PSC라는 것을 결국에는 TS 빼기 TP라고 규정을 하는데 우리가 TS 빼기 TP라고 규정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공식이 어떻게 되었었냐? 시간은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거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니까 VS분의 거리 빼기 VP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D로 묶어주면 VP, VS 분의 VP 빼기 VS 이렇게 되므로 이거 오른쪽 거의 계열 다 상수예요. 외워놓으면 좋은 거 8, 4 정도. 무슨 말이냐? P파의 속력이 대략 한 8km/s고 그 다음에 S파의 속력이 한 4km/s 요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 4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수예요, 상수. 그럼 결국엔 PSC는 거리랑 비례했다라고 하는데 이 P파의 속도가 빠르고 S파의 속도가 작으니까 여기서 8 빼기 4, 8 곱하기 4 해가지고 분모 32에 분자 4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미리 외워두시면 좋은 툴입니다. 진원은 탄성 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다. 그죠? 탄성 에너지, 지진파의 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 맞죠. 그죠? 그게 진원이죠. 탄성 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 아닌 지점은 오히려 진앙이 되겠죠. 진앙은 진원에서 탄성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올라오면서 지표면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이 되니까 그게 진앙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이 왜 틀리냐? 요거는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는 열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점이라는 부분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판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판과 판이 만나는 아주 좁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옆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에는 판의 경계가 수렴한 경계 해구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예외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고요. 5번 동일한 지진의 경우 진도는 모든 지역에서 같다.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죠.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더 흔들리느냐. 가까우면 세게 흔들리고 멀면 조금만 흔들린다. 이거는 한 지진에 대해서 두 거리가 되는 거죠. 유형을 좀 나눠볼까요?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 거리에 두 지진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거리에 두 지진이다 그러면 벌써 규모가 두 개인 거예요. 규모 두 개. 그러니까 지진이 약한 지진도 있고 강한 지진도 있는데 약한 지진 같은 경우는 천천히 흔들리고 강한 지진 같은 경우는 엄청 세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거리에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결국엔 규모가 센 지진이 진도도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진이 여러 개였으니까 센 지진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측자한테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지진에 두 거리가 나온다. 이게 이제 대박이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똑같은 규모의 지진인데 그러니까 규모라고 하는 건 이미 확정이 됐어요. 하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두 개인데 그 거리가 두 개인 상황을 줬기 때문에 가까우면 좀 더 지진이 강하게 느껴지고 멀면 지진이 약하게 느껴지겠죠. 웃긴 것은 이때는 규모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쳐줘야 되는 거죠. 동일한 지진의 경우 규모는 모든 지역에서 같다라고 해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아시겠죠? 4번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용어 설명 가면서 정의 복습하면서 기출문제를 읽으시는 방법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도 같이 보시죠. 2번도 지진에 대한 설명. 예, 옳은 것을 골라라.
진앙은 탄성 에너지가 이거는 아까 1번 문제에 대해서 1번도 기출문제였거든요. 1번 기출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언급했는데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단어 하나만. 그래서 진앙은 탄성 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고쳐주셔야 되죠. 뭐라고? 진원이라고 고쳐주셔야 되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P파와 S파는 모두 실제파이다. P파와 S파는 모두 이제 실체가 있어서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파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얘는 맞고요. 그 다음 디귿 S파는 파의 진행 방향이 매질입자의 진동 방향과 평행한 종파이다. 이미 종파라는 말에서 종파는 P파랑 동의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S파의 동의어에다가 횡파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S에다가 횡 쓰고 P에다가 종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암기한 거 써가지고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정답은 니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 이게 기록이에요. 이제 지진파 기록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 요거를 조금 고상하게 지진 기상이라고 표현해요. 지진 기상. 그러니까 날씨 기상처럼 시간에 따른 추계, 시간에 따른 지진의 형태, 지진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가를 물어보는 자료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A 지역 같은 경우는 P파가 도착한 시간, B 지역 P파 도착한 시간, C 지역 P파 도착한 시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 지역에서 S파 도착한 시간, B 지역에서 S파 도착한 시간, C 지역에서 S파 도착한 시간 기록을 해주시고 요거 왼쪽 피크점을 연결합니다. 연결을 해주시면요. 기울기가 생기죠. 기울기가 생기죠. 이건 이제 자료 분석을 조금만 해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자료 분석을 해놓으면 좋은 거, 미리 이해하면 좋은 거. 여기서 원리 이해하면 바로 문제 쉽게 풀 수 있거든. S파도 좀 연결해 볼까요? S파도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쭉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게 보시면 기울기가 살짝 완만한 거 아실 수 있어요. 첫째, 이 기울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울기의 의미는 시간 동안 A, B, C 관측소가 다른 기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관측소의 세로축이 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주의사항, 요 거리를 표기하실 때, 거리축을 얘기를 해놓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셔야 돼요. 거리축을 해놓고. 왜 아래쪽이죠? 지금 A 관측소가 PSC가 좀 작게 나타나고 있어요. B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C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C 지역이 좀 더 먼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B, C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커진다. 거리가 멀다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오셔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쭉 올리시면 언젠가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만나는 지점이 누구다? 그 만나는 지점이 지진 발생한 지역이 될 거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벌써 0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만나면 안 되고 이 그림은 관측소 길이를 되게 짧게 준 거죠. 축적을 잘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 보면 이제 만나게 됐다 해가지고 여기서 0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왼쪽 끝에 이 모서리 지점, 맞닿는 지점이 바로 진원 또는 진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P파의 도착 시간이나 S파의 도착 시간을 기록할 때 있어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가 작았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가 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기울기의 의미 파악해 볼까요? 기울기의 의미는 시간에 따른 관측소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력이 되었고 가파르면 P파, 기울기 P파의 기울기가 S파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VP가 VS보다는 크다라는 거는 요거는 미리 암기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P파는 S파보다 빨랐다.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됐다라고 추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파, S파 자료를 봤고요. 그럼 A 지역이 제일 가까운 지역이겠네요. 뭔지 몰라도. 그리고 하나 더 느낄 수 있는 거, 두 번째 느낄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S파의 크기 보십시오. 초동이라 하거든요. 처음 지진파가 도착해서 초동으로 울려주는 초동 진동의 크기가 진폭이
S파가 제일 큰 지역이 A예요. 왜냐하면 A가 아마도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A까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A에서 무조건 진폭이 큰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내부의 물질이 뭐 조금 더 약한 거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강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웬만하면 거리가 가까우면은 지진이 세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린 진폭, 초동 진폭이 가장 큰 것이 A 지역이니까 거리가 가까우면은 이 지역은 진폭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거리가 멀면은 진폭이 작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폭만 보고도 사실 눈치 좀 챌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선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선지 지진의 규모는 A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일단 규모라고 얘기했고요. 규모기 때문에 한 지진은 한 규모 기억해 둡시다. 한 지진은 한 규모. 그래서 규모는 무조건 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발문 조건에 보면 지진이 하나였으니까 이 한 지진을 여러 관측소에서 관측한 거입니다. 지진 기상이었어요. 그래서 한 지진 한 규모이기 때문에 A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니은 B에서 도달한 지진파라고 했는데 이 지진파가 이제 일단 PSC가 P파랑 S파, P파랑 S파 두 종류가 B 지역을 도착한 지진파가 있는데 외액을 통과했다고 물어봤는데 이 외액 통과했던 것은 S파 특성상 S파는 고체만 통과 가능한 거죠. 유체 즉 대기랑 유체 그 물과 기체는 액체와 기체는 통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외액을 통과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S파가 삭제되죠. 암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는 진원에서 가장 먼 관측소이다. 아까도 봤지만 C 같은 경우는 진폭도 작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PSC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PSC 간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C는 진원에서 가장 먼 관측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땡, 니은 땡 정답은 디귿 3번 디귿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액을 통과하는 지진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지구 내부 구조 얘기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형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로 좀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잠깐만 한 번 더 할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 두 번째 개념은 지구 내부 구조를 살피는 거잖아요. 지구 내부 구조는 이제 층상 구조인데 층상 구조는 고전적인 분류법과 현대적인 분류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전적인 분류법과 현대적인 분류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해서 나누기에는 지구는 어떤 땅덩어리야라고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성분으로 나누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성분으로. 그래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따질 때 그냥 심플하게 딱 세 개로 보는. 사실 요 정도로 그리면 안 되긴 합니다. 네, 이건 너무 제가 좀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바깥층은 진짜 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좀 저한테 힘들어서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세 개의 층으로 나눠놓는 거. 이게 고전적인 분류법인데 무엇으로 분류했는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성분으로 분리했습니다. 성분으로 분류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살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제일 무거운 애들은 지구 형성 과정상 무겁기 때문에 점점점 중력 수축을 통해서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고 가벼운 애들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가벼운 애들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심부에는 철과 니켈이 풍부한 핵. 여기서 웃긴 것은 이때까지는 과거에는 외핵하고 내핵을 구분을 안 하는 상황. 과거는 오케이. 그래서 성분 분리를 했을 때는 철과 니켈로 구성돼 있다. 핵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둘은 철과 니켈이 아니면 뭐냐? 물론 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철과 마그네슘 있긴 하지만 규산염으로 주로 구성돼 있고 각각 지각과 멘틀로 나눴죠. 규산염이니까 원소 이름이 SI랑 O가 되겠어요. FE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철이 없는 게 아닌데 약간 규산염이 1바라는 거지. 1등이라는 거지. 그래서 규산염이 1등, 나머지는 이제 쩌리들 이렇게 있는 애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규산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지각과 멘틀인데 그 중에서도 규산염 비율이 살짝 더 높으면 지각,
철과 마그네슘에 조금 3, 4위, 4위, 5위 금속 성분들이 조금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 멘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이 있었다. 그러니까 총 몇 층 구조예요? 3층상 구조죠. 요게 여태까지 고전적으로 분류했던 성분 분류법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는 현대적으로 구분하게 돼요. 현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그때는 5층상 구조가 되는 거죠. 5층상 구조. 요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따가지고 그려보겠어요. 안쪽에 이 핵이랑 그냥 멘틀은 대략 거의 절반을 나누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인데 그 중에서 초반 2,900km까지는 멘틀이라고 보고 나머지 3,500km를 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절반 나눌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중간 지점 정도 잘랐을 때 내핵이랑 외핵을 분리해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외핵이랑 내핵 중에 외핵이 유체였기 때문이에요. 액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핵이고 둘 다 무겁고 둘 다 천리켈이고 엄청나게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핵이 유체였기 때문에 두 개의 층상 구조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을 보게 되면 위에 부분은 세 가지예요. 위에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에 부분 처음에 일단 경계 볼게요. 아까 어떻게 나눴죠? 지각하고 멘틀로 나눴어요. 규산염, 지각하고 멘틀로 나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지각하고 멘틀 중에서 멘틀이 세 개의 층상 구조가 됩니다. 멘틀이 세 개의 층상 구조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각하고 멘틀 경계가 있으면 요 안에 1층, 2층, 3층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층하고 3층은 또 고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구역을 뭐라고 본다? 세 번째 구역을 하부 멘틀, 그리고 두 번째 구역을 연약권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 첫 번째가 중요한데 이 첫 번째가 지각까지 포함한 멘틀이 돼요. 그러니까 멘틀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윗 멘틀은 지각을 포함한 멘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 개로 딱 나눠놨는데 이제는 하나라고? 이제는 하나라고. 그래서 요 둘을 묶어서 우리가 지각과 상부 멘틀이라고 봐요. 지각과 상부 멘틀. 그 이름이 그 유명한 암석권입니다. 이 중에서도 또 고체가 아닌 거 찾아볼까요? 연약권이 그렇습니다. 연약권의 상태가 유동성 고체가 돼요. 됐죠? 그래서 연합권이 유동성 고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고체, 유동성 고체, 유체, 액체, 고체. 총 몇 개의 층상구조? 5개의 층상구조는 상태로 구분한 현대적인 구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 구조를 이해할 때는 이 면면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옛날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물질의 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밀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밀도가 엄청나게 커져요. 어디에서? 특히 이 지각과 멘틀 경계에서. 왜냐하면 철, 마그네슘이 많아지니까. 근데 또 멘틀하고 핵에서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멘틀하고 핵에서 철 마그네슘보다는 철 니켈 더 무거워. 그래서 막 밀도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런 불연속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나온 표현들이 뭐가 있습니까?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구텐베르그 불연속면, 레만면 해가지고 모호로비치치, 구텐베르그, 레만 이런 불연속면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밀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두 구역 연약권하고 외핵이 제일 이제 나쁜 놈? 빌런?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연약권이랑 외핵이 나빴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유체이기 때문에 상태가 물과 가깝기 때문에 S파도 그렇고 P파도 그렇고 S파는 통과를 못해요. S파는 여기 외핵에서는 아예 통과를 못하고 연약권에서는 살짝 느려지고 그래도 고체입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살짝 느려지고 P파도 마찬가지. P파도 유체 계열들의 층을 통과할 때는 진동할 수 있는 성분 축 하나가 사라져서 속도 하나가 사라져서 P파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파, S파가 다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느려진 층들을 보면서 뭔가 좀 지구 내부의 구조의 상태나 지구 내부 구조의 밀도가 달라졌는데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이 지구를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죠. 뭘로? 지진파로. 그래서 지진파의 특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앞에 있던 지진파의 특성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 내부 구조의 밀도가 갑자기 커지는 구역. 어떻게 알았다고요? 불연속면으로. 갑자기 지진파 속도가 빨라지는 구역. 불연속면으로 확인했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확실하게 밀도가 증가했구나. 이게 첫 번째 교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교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속도가 느려질 때. 갑자기 속도가 느려질 때는 분명히 밀도가 증가인데 중심부로 가면 무거워야 되는데 너 왜 혼자서 갑자기 속도가 없어? 너 왜 S8을 통과를 못 시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가 나 외핵인데 나는 유체야 라고 얘기했었다는 거. 그런 특징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암형대라든가 그죠? 암형대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구 내부의 물리량이라든가 지구 내부 온도, 지구 내부 압력, 지구 내부의 중력을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력이나 나머지 역장 계열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지진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 구조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훈 제일 중요한 건 지구 내부 구조가 지진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이런 거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이 물어보던 것들은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다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꽈서 한 번 꽈서 야 지구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냈어? 뭘로 알아냈어? 지진파 때문에 어떤 특징이 드러나? 통과해? 통과 못해? 속도 빨라져? 속도 느려져?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의 층상 구조를 밝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멘트를 좀 반복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진파 통해서 내부 구조 확인하기. 그죠? 상호작용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마무리 개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의 이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무리는 결국 암형대입니다. 그죠? 암형대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형대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형대는 각거리 개념부터 기억하셔야죠. 왜 지진이 발생한 곳에 사람이 있으면 각거리가 0입니다. 그러니까 진원이나 진앙이 나랑 가까이 있으면 각거리가 0입니다. 이 각거리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진원과 관측소, 관측자 사이의 각도를 재는 거니까 내가 그냥 거기 위에 서 있으면 0도입니다. 그럼 반대쪽 여기다가 몇 도라고 표현해야 돼요? 180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거리 개념 먼저 정의 하나 기억하시고 각거리가 180도까지 가는 도중에 각거리가 180도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 90도 지나고 뭐 30도 지나고 60도 지나고 뭐 108도 지나고 114도 지나고 144도 지나고 이렇게 지나잖아요.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지각을 통과하면서는 무조건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지진파가 굴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굴절하는 형태가요. 무조건 아볼입니다. 외우시죠? 아볼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지진파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볼로 진행이 되는 거 먼저 하나 기억해 주십니다. 이러면은 이제 0부터 대략 한 90도, 103도 까지는 지진파가 굴절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자, 이 구역은 일단 어디였을까요? 이 구역이 중요합니다. 이 구역은 멘틀이었잖아요. 멘틀은 다행히도 뭐 물론 중간에 속도 조금 느려지는 연약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빨라지는 하부 멘틀이 있겠지만 고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0도부터 103도까지는 P파와 S파가 모두 도착했다. 가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맞죠? 근데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이 이 103도 지나는 선의 중간에 접했다는 거죠. 접했습니다. 접했다는 거죠. 그 접한 이 선 때문에 지진파가 당황스러워하죠. 왜? 스쳐 지나가는 103도까지는 괜찮은데 103.0001도, 104도 이렇게 되는 지진파의 각거리에 도달하고 싶었던 지진파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만 없었으면, 즉 외핵이 없었으면 예상대로 104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외핵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꺾어집니다.
그쵸? 이거 꺾어지는 원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꺾어지는 원리는요. 이때는 속도가 오히려 뭐해졌다? 속도가 오히려 느려졌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142도까지 도달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103도에서 갑자기 점핑이 된 거죠. 142도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진파 전체가 도달하지 않는 103부터 141을 PS 모두의 암영대. 네. 암영대. 그래서 지진파가 아예 도달하지 않는 암영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142도부터 180도까지 요 마지막 구역들은 S파 암영대였습니다. 그렇죠? S파가 도착하지 않은 암영대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파, S파가 도착하지 않는 구역이 있고 S파만 도착하지 않는 구역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액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내액 경계면 때문에 약한 P파가 안에 반사를 통해서 이 110도 구역에 하나 이렇게 도달하죠. 110도. 그래서 110도 구역에 도달하게 된 것은 레만면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진파의 도달 시간과 지난 거리. 아까 자료랑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아까 자료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시간이었고 세로축이 관측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도달 시간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오히려 완만한 게 P파입니다. 자, 이 자료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기울기는 속도 역수입니다. 속도 역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거리가 가로축이고 지진파 도달 시간이 세로축이잖아요. 근데 가로축인 거리 분의 도달 시간인 세로축 하면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역수라고요. 그래서 완만할 때 오히려 속도가 빠르고 가파를 때 속도가 느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속도 역수였죠. 이 P파의 기울기가 완만한 게 속도가 빠르다. S파가 느리다. 도달 시간이 무조건 P파가 S파보다 앞서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 P파는 S파보다 무조건 일찍이 도착한다. 일찍 도착하는데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걸 PSC 구간이라고 본다. 이 PSC 간격은 시간 차이는 보시면 지난 거리가 짧을수록 훨씬 더 작아지고 지난 거리가 멀수록 훨씬 더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오른쪽 자료를 보면 미리 벌써 해석이 되네요. P파와 S파 사이의 시간이 7분이었던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4분 지나면 누가 도착합니까? 표면파, L파, 알파 이런 애들이 도착합니다. 레일레이파가 도착하게 돼요. 러브파가 도착하게 돼요. 표면파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P파와 S파 사이의 7분이라는 시간이 PSC가 되겠네요. PSC가 7분인 걸 거꾸로 찾아봅시다. 그래서 PSC가 7칸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7칸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제곱킬로미터. 이 지역의 지난 거리는 5 곱하기 10의 3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지나가셔야 될 거. PSC 확인하기, 속도 누가 빠른지 확인하기. 됐나요? 자, 선지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속도는 P파가 S파보다 빠르다. 어떻습니까? 전파 속도는 P파가 무조건 S파보다 빠르죠. 그렇죠? 네, 요거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주고. 니은 관측소는 이 지진의 암영대에 위치해 있다. 이제 암영대 용어 기억하시죠? 요거 추가로 복수. 암영대 형태는 왜 생겼다? P파, S파가 둘 다 도착하지 못하는 PS 암영대는 외핵 때문에. 그죠? 외핵과 경계면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구텐베르그면 때문에. 그래서 구텐베르그면 때문에 암영대가 하나 생겼고, 둘째로는 외핵의 내부 액체 성분 때문에 S파가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180부터 142 구간에서는 S파 암영대만 존재한다. 그렇죠? 근데 S파가 도달했으니까 암영대에 위치하지 않는다. 만약에 요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S파만 암영대일 때는 이 지진 기상의 기록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요 그림, 요 지진 기상 기록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P파 빵 그리고 없어요. S파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지진파 암형되면 103부터 132에 지진파 암형되면 둘 다 도달하지 않죠. 네, 이 그래프 나오게 됩니다. 자료 형태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아무 진동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럼 P도 없고 S도 없다. 이렇게 하면 지진파 암형되고, P파는 있고 S파는 없다. 이러면 S파 암형되고, 그렇죠? 그래서 관측소는 이제 암형대에 위치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기록이 도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위쪽 그림 보시면 얘는 둘 다 도달했죠. 그죠? 그래서 위치하지 않습니다. 디귿. 관측소는 진앙으로부터 3,000km 떨어져 있다. 3,000km는 얼마였나요? 아까 보면 3,000km는 여기 세 번째 칸이었는데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반 해가지고 PSC가 약 4.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거의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요. 왜 4.5분쯤 될 것 같냐? 보시면 5,000km 떨어져 있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까 5,000km 떨어져 있던 지점이 PSC가 몇 분이었냐면 7분이었어요. 보시면 거의 비례합니다. 비례식으로 5대 3, 5대 3, 7에 5대 3이죠. 이거 5분의 3 해주면, 그죠? 여기서 5분의 3 해주면 5분의 21 정도 나오니까 42 정도라고 4.2, 4.2분 이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5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비례식으로 거의 비례해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PSC는 관측소의 거리에 비례하는데 이 관측소는 5,000km 떨어져 있었다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부 구조에 대한 해석 문제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를 먼저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지진파 속도에 대한 해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지진파 속도가 일정하다가 튀는 것마저도 요것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왜요? 이게 바로 모호면입니다. 모호로 비치지 불연속면. 그 다음에 중간에 P파 속도나 S파 속도가 잠깐 느려질 수 있는데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지 못하고 갑자기 지진파 속도가 뛰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이대라고 합니다. 전이대. 왜냐하면 이 안에 멘틀의 물질들, 물질들, 광물들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조금 더 지진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역. 여기는 정말 중요하죠. 여기는 별표. 이 지역은 멘틀하고 외핵 사이죠. 멘틀하고 외핵 사이는 바로 구텐베르그면. 그리고 외핵에다가 꼭 필기하실 거. 너는 유체지. 그래서 유체이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게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S파는 잘 기억해 주시죠. 여기 S파는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갑니다. 없죠. 아예 통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통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암형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구조는 결국에는 지진파 얘기를 다시 꺼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웃긴 것은 내핵은 조금 더 속도가 증가했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고체다. 그리고 성분으로 봤을 때는 이 오른쪽 왼쪽 구역의 절반을 나눠 보시면 오른쪽 왼쪽 구역의 절반을 나눠 보시면 오른쪽 구역은 철과 니켈이 많은 핵이고요. 왼쪽 구역은 규소와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절대 많은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지각 멘틀이었습니다. 네. 선택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외핵은 고체 상태이다. 일단 틀렸죠. 외핵은 유체 상태입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2. P파의 전파 속도는 내핵이 외핵보다 빠르다. 아까 자료 보시면은 얘는 맞는 표현이죠. 이거 틀린 서지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P파가 S파보다 빠르다. 이것도 너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4번.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멘틀의 부피가 가장 크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멘틀하고 핵을 거의 절반 자르자고 말씀드렸죠.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네. 지각하고 멘틀 합치고 외핵하고 내핵이 따로따로 분리가 됐었는데 여기서 지금 외핵하고 멘틀 같은 경우는 길이가 3,500이고 지각부터 멘틀까지는 대략 2,900이라서 지각 6,400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구는 이렇게 부채꼴로 생기지 않았어요. 지구는 이렇게 피자 조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지구는 구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럼 구형태를 그려보면 안쪽에 내부에 멘틀 제외한 핵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단순하게 보시죠. 단순하게 1대1이라고 보겠습니다. 1대1. 그럼 부피비는 몇 대 몇이죠? 거리비가 1대2면 부피비는 1대8이 되거든요.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피가 대략 8분의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80% 정도는 기본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맨틀의 부피죠. 그래서 맨틀의 부피가 가장 크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맨틀과 외액의 경계면에서 지진파의 전파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감소. 이거 동의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형대랑 지구 내부 구조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구 내부 구조를 살핀 다음에 이 판 구조론과 함께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